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뒤에 프린트를 좀 받으셨죠, 그죠? 프린트 이제 보시게 되면은 두 가지를 나눠드렸어요. 하나는 그 인문이론 가정입니다. 그래서 요게 11월달, 12월달에 이제 가정이 딱 7주 가정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인문 가정이기 때문에 책의 인문서는 다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인문서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 공인중개사 1차 과목 부동산 학개론 출제 경영과 수험 대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오늘 첫째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식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 이제 그 페이지에 보시면은 출제 경향 분석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 이제 제가 21회서부터 그 다음에 30회까지, 작년 30회까지 이제 올해까지죠. 이렇게 출제 경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잠깐 이제 넘기시면은 30회 시험 총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30일의 대비 수험 전략 이렇게 해서 내용을 쭉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그걸 보기 전에 제 소개부터 해드리는데 오리엔테이션을 저번 주에 했었죠. 그래서 이제 2차 과목의 교수님이 이 중개사법 교수님하고 공시법 교수님 강의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 1차 과목을 맡았습니다. 1차 과목. 그래서 1차 과목에 민법하고 개론이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할 게 부동산 학개론입니다. 학개론 강의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 이름은 송우석이라고 합니다. 송우석. 그 다음에 이제 패커스에서는 일산에서 강의를 하고 제가 이제 EBS 명품 강의라고 있어요. 거기 또 강의가 좀 나가고 그 다음에 또 타 강의는 이제 수도권에 뭐 방문가게라든지 메가랜드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과목이 부동산 학개론이죠. 그래서 이제 민법하고 같이 1차 과목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오리엔테이션에서 1차와 2차가 있다는 건 다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지금 거기 오늘 페이지 나눠드린 그 수험 전략, 출제 경영과 수험 대책을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학 총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학 강론, 그 다음에 부동산 감정평가론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세 파트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 30회 시험 총평을 밑에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30회 때 시험 문제는 좀 난이도가 올해 본 게 30회고 내년이 31회라는 얘기는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법하고 개론이 있습니다. 민법하고 자 개론은 그냥 제가 개론이라고 하는데 난이도가 매년마다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민법이 어려웠는데 올해는 개론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론이 어려워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럼 내년에 볼 게 30회요, 31회예요. 31회는 개론이 좀 수월해지겠죠, 그죠? 근데 민법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교수님이 또 강의를 잘하시기 때문에 또 커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공법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2차 과목에 여러분들 공법이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이 공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공법 문제를 한 3문제 정도를 냈어요. 3문제 정도.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우리 학개론에는 공법도 나오고 세법도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1,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법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공법하고 세법에서 나온 것을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 곳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가 거의 공인중개사인데 감정평가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프린트를 보시면 감정평가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 파트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감정평가사 시험이 3월 달에 있습니다. 3월 매년. 그 다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10월 달에 있어요. 10월 달에. 근데 이제 제가 감정평가사를 왜 강의하느냐면 여기도 부동산 학교는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매년마다 여기 나왔던 게 얘네들이 뺏기고 얘네들이 또 뺏기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강사들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시는데 물론 다 자기 자랑을 다 해요. 저도 좀 자기 자랑을 조금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수강 후기를 한번 보세요. 그죠? 수강 후기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항상 힘을 얻는 게
우리 해커스 사이트 가시면 수강 후기에 어떤 분이 수강 후기를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웠지만 특강 자료에서 좀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또 보게 되면 제가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꼭 보세요. 보실 거죠? 수강 후기. 그래서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지금 제가 부동산학 박사를 취득하고 학교에서 교수를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학문 오는 게 아니라 자격증 따러 오셨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점수를 맞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세법에도 나온다고 분명히 특강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공법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 공법하고 세법을 분명히 제가 1차 과목만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적중이 나왔어요. 적중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흐뭇한데 하여튼 2차 과목에 대해서는 문제 비중을 어렵게 한다면 얘네들이 2차 과목에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과목이 1차와 2차가 있으면 나중에 가시면은 이 동시에 못하게 되면 2차를 포기하고 1차만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노리는 게 2차 과목을 낼 가능성이 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난이도를 조금 높이려면은 어디다 또 포커스를 맞추냐면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가.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은 문제가 한 보통 6에서 한 7문제가 나오는데 자 11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밑에 우리 지금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올해 9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9문제. 근데 9문제가 보통은 계산 문제는 기출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기출에서 나오는데 기출 문제보다 난이도를 높은 거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론을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예 작정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염두를 하셨는데 일단 내년에는 31회 때는 좀 개론이 수월할 거라고 봐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도 제가 이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제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은 저는 학문적인 것보다 이제 편법으로 야매라고 얘기를 해요. 계산 문제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제가 요 계산 문제도 기대하실 게 한 달 동안 연구를 해서 계산 문제 푸는 방법을 또 만들어냈어요. 나중에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빨리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또 해드릴 테니까 자,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계산 문제까지 9문제까지 출제가 돼서 새로운 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000년에 제정이 돼서 15년간 출제가 안 됐던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신탁은 우리 부동산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닌데 또 부동산 신탁에서 냈는데 그것도 개발과 연결됐기 때문에 냈다고 좀 보고요. 그래서 이제 요 전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부동산 총론에서는 3문제 정도가 뜹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나갈 부분이 부동산학 총론이에요. 부동산학 총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보통은 1월달서부터는 2시까지 강의를 하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요번에 11월달, 12월달 한 1시 반까지 끝내려고 해요. 30분까지.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이 부동산학 총론이거든요. 그럼 요거는 3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배우실 게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걸 배웁니다. 부동산의 개념.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실 때 토지 용어를 몰라야 돼요. 토지 용어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용어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토지 용어. 그래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나갈 부분이 이쪽 파트여서 이 총론 파트는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강론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강론 파트는 경제론, 정책론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저랑 처음에 학교론을 듣게 되면은 내용 자체를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들어보시면은 자, 우리가 부동산 활동할 때 주체가 있겠죠. 그죠? 그럼 시장에서 공급자만 있습니까? 시장에 수요자도 있습니까? 수요자도 있죠. 그 수요자가 거래를 해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우리가 보통 쌉니까? 좀 비쌉니까? 비싸죠. 그럼 돈을 땡겨야겠죠. 그죠? 그럼 금융기관이라는 주체가 있어요. 은행이. 그래서 금융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또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역할이 이제 정책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문제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공급자가 수요자한테 팔려 그러면, 자, 개발업자가 땅을 파서 어떻습니까? 개발을 한 다음에
갑돌이가 이제 팔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개발 파트가 있거든요. 자, 이 개발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개발만 있어요, 재개발도 있어요. 재개발도 있죠, 그죠? 근데 요즘은 정비 사업 때문에 또 재개발 파트 쪽에서 시험 문제가 또 많이 또 출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럼 개발을 하는 데서는 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은 한 3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가 뜹니다, 그죠? 그러면 개발을 그냥 해야 돼요. 개발에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고 개발도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험에 따른 위험에 대한 걸 배우시고요. 타당성 분석을 배우시고, 아까 재개발이라는 자체도 있고 신개발이 있는데 재개발자 쪽에 이제 우리가 그 정비사업 쪽으로 이제 공법 문제가 연결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간개발 같은 민자 유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공용개발이 있고 민영개발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개발 파트가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오고요. 근데 만약에 개발업자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럼 아파트를 지으려면 그 주위 환경이 그냥 해야 돼요. 좀 쾌적해야 돼요. 그럼 입지를 잘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입지 파트가 문제 비중이 차지해요. 입지 파트가 한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가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업자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그냥 합니까? 모델하우스를 오픈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 팔아야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파는 것을 마케팅 분야라고 해요. 그러면 마케팅은 어떻습니까? 내가 직접 합니까? 대행사한테 맡길 수도 있습니까? 맡길 수도 있고, 어때요? 뭐 여러 가지 가격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마케팅 분야가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럼 이 수요자가 부동산을 사요. 그럼 우리가 그냥입니까? 관리를 잘해야 됩니까? 잘해야 되죠. 그래서 관리 파트가 이제 시험 문제가 한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위탁 관리로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 관리론이 이쪽 파트가 이제 시험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입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론 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강론에 부동산 경제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럼 경제 활동하는 곳이 그냥이에요, 시장이에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자, 여러분 지역마다 똑같을까요? 지역마다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서 시장론 파트가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3문제에서 4문제가 뜨고요. 그럼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를 하겠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용급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온다면은 보통은 4문제인데 7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요, 좀 안 좋아요? 그러면 언제 계속 안 좋습니까? 또 좋아지기도 합니까? 경기가 변동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 파트는 수요 공급 인반인 게 아니라 경기 변동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경기 변동이 나온다면은 한 문제에서 한 2문제가 뜨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수요자가 이 부동산을 샀어요. 그럼 부동산을 사서 투자를 한다. 투자라는 건 따라서 자금의 투입. 그러면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수익이 안 나와줘야 돼요, 수익이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대형 부동산을 얘기를 하거든요.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메리트가 있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 왜 서장훈 씨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경매로 샀어요. 비싸게 주고 샀어요, 좀 싸게 주고 샀어요. 그러면서 돈을 땡겼습니다, 은행에서. 그러면서 지금 그 가격이 예전에 한 40억 50억 하는 게 지금 200억이에요. 배 아프시죠? 그죠? 그러면 임대료만 먹습니까? 양도 차익도 있습니까? 약자 있어요. 그러면 내 돈만 걷고 투자해요, 타인 돈을 빌려요. 그걸 지렛대 효과라고 배우시거든요.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럼 집중 투자해야 돼요, 분산 투자해야 돼요? 분산 투자한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투자 파트에 배우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는 자체가 중요한 거는, 자, 수익이 높지만 위험도 안 커질까요? 커질 수도 있을까요? 클 수도 있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수익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할 때 돈이 들어오는 게 많아야지 나가는 게 많으면 안 되죠. 그래서 현금 수지에 대한 걸 배우십니다. 여러 가지 투자 분석 기법이라든지 화폐 시장 가치, 이런 것들 배우세요. 그래서 이 투자 파트는 문제 비중이 나온다면은 7에서 한 8문제까지 출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쪽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부동산은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죠. 고가성이에요. 그럼 돈을 안 빌려야 돼요? 돈을 빌려야 돼요? 그럼 금융기관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럼 금융이라는 것은, 자, 부동산 금융이라는 것은, 이 금융은 따라서 자금의 융통. 그러면 부동산을 자금을 갖다가 융통한다는 거는 우리가 신용대출이겠어요, 담보대출이겠어요? 담보대출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택금융을 주로 나옵니다. 주택금융.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게 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LTV와 DTI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냥 들어봤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LTV는 담보 인정 비율이에요. 부동산의 담보를 가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사시는 곳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그냥입니까? 시세가 나와 있습니까? 한국감정원으로 가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 시세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담보 인정 비율을 보는 게 아니라 총부채 상환 비율에 대한 소득에 대한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라는 계산 문제가 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정금리만 있어요? 변동도 있어요. 변동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되면 상환을 해요. 그래서 그게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상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히 이제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이 또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왜 여러분들 주택 연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또 31회 때 제가 좀 약간 또 시기가 있기 때문에 31회 때 찍거든요. 이제 주택연금이 약간 또 바뀌어요. 올해. 그죠? 좀 완화가 됩니다. 주택연금이 이제 주택연금을 받는 그런 연령이라든지 이런 게 바뀔 가능성이 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어요. 무주택 서민들한테 집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장기로 이제 빌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신디케이트, 리츠라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100% 여러분한테 주장하는 건, 다음에 리츠, 처음 들어보시죠? 리츠. 그래서 이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요즘 왜 이슈가 되냐면,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막 규제를 해요. 그죠? 규제를 하고, 규제를 한다는 자체는 요번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제가 적중했던 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나왔어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거를 이제 적용시킨다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왜 선분양과 후분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요것도 이제 후분양 쪽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투자에서는 제가 무조건 뜬다는 이유는 뭐냐면 정부에서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으로 상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부동산은 저가예요? 아까 고가예요? 근데 얘는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얘는 99% 시험자 나옵니다. 리츠라는 자체를 우리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금융 파트가 나온다면은 얘도 문제 비중이 한 4문제에서 5문제가량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이 정부에 대한 정책이죠.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정책이라는 자체가 3가지로 나눠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정책. 그 다음에 주택 정책이 있고요. 주택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세 정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정책에서 우리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시행되지 않는 정책으로 또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토지은행이라든지 나중에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배우시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얘기, 행복주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또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2문제 정도 나오고, 조세라는 건 아까 제가 3번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조세에 대해서 우리가 1문제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이 정부의 정책 파트가 문제가 얘도 한 4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 차지해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감정평가 파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감정평가사 시험이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고시예요, 거의. 그죠? 그래서 제가 신림동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윌비스라는 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인중개사는 1, 2차 다 객관식이거든요. 근데 얘는 2차가 주관식이에요. 논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파트죠. 그래서 감정평가 파트가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 좀 뺐으면 하는 건데, 감정평가가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또 역할을 하거든요. 감정평가 파트는. 자, 들어보시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아까 제가 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인정 비율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담보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파트가 이제 감정평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담보평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실 때 정부가 왜 토지를 수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그 장에 대해 보상평가를 해줘야 돼요. 평가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어떤 보상평가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중개활동할 때는 감정평가를 알아야 되는 취지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 파트도 나온다면은 한 우리가 6에서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죠? 난이도가 높죠. 그래서 이런 파트로 이제 나온다는 거를 전체적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프린트를 다시 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총문에서는 3문제가 나옵니다. 딱 거의 요거 이제 오늘 갈 겁니다. 요 갈 거는 3문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강론은 총 31문제예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론이 한 6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론에서는 이제 이 부동산 경제론 아까 그다음에 4문제, 시장론 4문제, 정체론 6문제, 투자론 7문제, 금융론 4문제, 개발관리는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정책 파트가 6문제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좀 비중이 높아졌고, 투자와 감정평가가 7, 6문제로 여전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30일의 대비 수험 전략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여기를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입문서를 강의를 듣고요. 1, 2월 달에 가서는 기본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난이도 수준을 본다면 11월 달, 12월 달은 입문서로만 강의를 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개념만 잡으세요. 그죠? 그 다음에 1, 2월 달에서부터는 기본서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로는 부동산 학문이기 때문에 이 기본서를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충실히 학습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요즘에 취재는 이제 거의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요약집으로 많이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가 나오게 되면은 제가 강의를 요약 강의를 하지만은 기본서를 충실히 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보시고 문제풀이에 대한 거를 이제 익히셔야 되고, 그러면 첫 번째 부동산 학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총론에서는 3, 4문제, 강론에서는 29에서 31문제, 평가론 6에서 8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 체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단순히 암기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암기 기법은 이해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 편법을 이용하는 그런 식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최근 부동산 학교는 시험의 경향은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평가론의 4개 편의 철저한 학습이 또 필요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계산 문제가 6에서 11문제가량 출제가 되죠. 그래서 기출 위주로 가기 때문에 계산 문제도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대한 거는 뭐가 나왔냐면 기출 유형을 풀어보기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최근에 경향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동산학 박사를 취득했어요. 취득해서 유일합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강사 중에서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면서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저밖에 없거든요. 자랑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제가 출제위원의 자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경향을 본다면 출제위원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어렵게 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경향으로 가요. 특히 이제 만약에 30회다 그러면은 3개년도 29, 28, 27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출제위원들이 이걸 뺏겨냅니다. 뺏겨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위주로 가셔야 돼요. 그죠? 근데 기출문제를 제가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할 거고, 기출문제가 중요한 게 옳은 거를 틀리게 낼 수도 있고 틀린 거를 옳게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4번째 응용 패턴이에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자, 마무리는 이제 암기 노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반복 학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요약집도 나오고 그러겠지만 제가 또 암기 노트를 또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시험 문제 중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은 어디냐. 그래서 이제 경제론 파트의 수요공급이에요. 수요공급이 가장 좀 어려워하세요. 아무리. 그래서 수요공급에 뭐 대체제와 보완제가 나오고 탄력성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4문제에서 한 7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수요공급 알아야 정책을 알 수 있습니다. 정책 파트가 5에서 6문제, 그 다음에 투자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7에서 8, 그 다음에 금융이 한 4문제에서 5문제, 그 다음에 감정평가 파트가 한 6에서 8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쪽 파트가 거의 30문제를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7,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 가져갔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를 본다면 난이도를 분석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상중하로 나눕니다. 상중하로 나누게 되는데, 자, 보통 상은 한 20%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이 40%, 40%. 문제로 본다면 얘가 8문제고, 얘가 16문제고, 그 다음에 얘가 16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오리엔테이션 때 60점 평균이 넘으면 합격한다고 말씀드렸죠. 40점에 대한 가락을 넘으면. 그래서 상보다는 중과 하 쪽으로 맞춰서 공부를 하십시오. 그죠? 여기가 이제 거의 기출문제 위주로 가져가시면 돼요. 기출문제 위주로 가져가시면 되고, 이 상 쪽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산 문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계산은 우리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기출 위주로 이제 가시고, 계산에 대한 걸 가고, 특히 아까 제가 난이도를 높이게 되면 공법과 세법을 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쪽 파트보다는 이쪽으로 가셔서 우리가 조금 맞춰서 가셨으면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하고요. 자, 우리가 총론 파트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총론 파트로 갑니다. 자, 기본서로 갈게요. 기본서로 가시면은, 자, 페이지로는 16페이지로 가십시오. 자, 1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은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16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갑니다. 별표를 3개 치라는 것은 매년 출제되는 겁니다. 99% 나와요. 그 다음에 2개 정도는 우리가 한 2년에 한 번씩 나오고, 하나 치는 거는 가끔가다 출제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 보시면 제목이 제1절에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3개짜리입니다. 무조건 뜹니다, 얘가. 그래서 시험 문제가 아예 부동산의 개념에서 시험을 이제 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잡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자, 19페이지로 가죠. 19페이지로 가시면은, 제2절에 보시면, 토지용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여기도 99% 시험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개활동을 할 때 토지용어를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죠. 여기 파트가 이제 시험에 나오고, 그러니까 인문 과정에서는 거의 시험 문제 거의 99% 나올 수 있는 부분만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23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면은, 박스가 하나 보이시죠? 그럼 거기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이라는 게 있나요? 건물의 특성은 지우세요. 안 나옵니다. 건물의 특성 안 나오고 토지의 특성 위주로 가져가세요. 어떤 특성 위주로 가져가? 토지의 특성. 토지의 특성이 자연적과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제가 세 파트를 체크했죠. 여기는 시험 문제가 거의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나 무조건 얘네들이 총론 파트는 세 문제를 딱 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으시는데,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다시 아까 페이지 16페이지로 가셔서 부동산의 개념을 한번 볼게요. 부동산의 개념을 봅니다. 16페이지로 다시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처음엔 페이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를 항상 적어 놓겠습니다. 16페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볼게요. 자, 지금 부동산학을 배우시거든요. 근데 부동산학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 게 여러 학문들을 종합 응용한 종합 응용과학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종합 응용과학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 하나를 가지고 따지는 단순 순수과학이에요? 종합 응용과학이에요? 그럼 단순 순수가 나와야 돼요? 종합 응용이 나와야 돼요? 응용이 나와야 되죠. 그럼 여러 학문들을 종합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 가지가 법경기라는 걸 봐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래서 우리가 복합 개념의 논리를 봅니다. 복합 개념의 논리. 그래서 복합적으로 바라보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법경기가 나오는데, 자, 들어볼게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법률적인 측면도 따져봐야 되고, 경제적인 측면도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면도 봐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 문제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입을 열으세요. 다음에 법경기. 세 가지로 봐요. 그래서 3대 측면으로 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느냐를 보거든요. 유형은 형태가 있어서 눈에 보이는 거고, 무형이라는 것은 형태가 없어서 생각이나 견해에 따라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복합 개념으로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개발 파트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들으시면 갑돌이가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울토리한테 팔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계약서를 작성합니까? 그럼 개인 간의 법률 관계가 나타나겠죠. 그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사법이라 그래요. 무슨 법이라고 한다? 사법. 자, 그 다음에 제가 2차 과목에 공법이 있다 그랬죠. 공법에 여러분 왜 용적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국가가 너 임마 20층만 줘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국가와 개인 간에 대한 법률 관계는 사법일까요? 공법일까요? 공법이죠. 그래서 법은 사법과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최고죠. 경제적이 중요해요. 돈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얘기해 보세요. 돈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셋 중에서 누가 중요하니? 그럼 못 찍으시면 돼. 경제적 지금 다 답이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얘는 수익과 어떤 가격에 대한 관련이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가 분양을 하려면 그냥입니까? 분양가를 선정해야 됩니까? 그럼 분양가를 선정할 때 그냥 선정해야 돼요. 수요와 공급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시장에 수요가 됐다 마나요? 사는 사람이.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을 올려야 됩니까? 올려야 되죠. 이런 게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제학.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부동산학에 들어오고 마케팅이라는 게 있었죠. 마케팅이 이제 경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고요. 자, 기술은요. 눈에 보여요. 그러면 유형은 눈에 안 보인다, 눈에 보인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강의 끝나고 저쪽 건물에 가면 저쪽 건물이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토목이라든지 땅에 대한 토목이라든지 건축 같은 거는 눈에 보이는 측면의 기술적이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단순 순수과학이다, 종합 응용과학이다. 복합 개념 세 가지가 법경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때 그냥입니까? 법경기로 봅니까? 그러면 이 남자의 외모는 그냥요 눈에 비쳐요. 비치죠. 그러면 제 외모가 보이시죠? 잘 얘기하셔야 돼요. 그럼 제 외모가 보이는 거는 그냥이다 유형이다. 그럼 제 외모가 안 좋습니까? 아주 외모가 괜찮습니까? 얘기를 안 하시네. 얘기를 해야 강의가 좀 편해져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가 이제 CG 끝난 해외여행을 많이 좀 가거든요. 강사들이. 이번에 미국 갔는데 우리 단체 팀에서 저보고 이제 신해철을 좀 많이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닮았나요?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신해철보다 좀 낫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외모는 눈에 안 보인다, 눈에 보인다? 보여요. 이게 유형이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외모는 제가 잘난 건 잘 아는데 내가 돈이 많을까, 돈이 적을까? 그건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큐티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돈은 없어요. 저한테 뭐 사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경제적은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없다? 없어요. 생각이나 견해죠. 무형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외모는 좋은 거 알고 돈은 좀 없지만 제가 결혼을 했을까, 결혼 안 했을까? 몰라요. 아직은 뛰어봐야 알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유형이다, 무형이다? 무형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학은 단순 수수다, 종합 응용이다. 그럼 세 가지의 법경기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를 보는데, 우리가 이제 일단은 펜을 들어보시면은 어디를 체크를 하냐면, 16페이지 가시면은 좌측에 종합 응용과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대표. 그럼 단순 순수가 맞아요? 종합 응용이 맞아요? 종합 응용이 맞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 그래서, 따라서 개념이 복합돼 있다.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아까 법경기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 기술적은 우리가 물리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은 눈에 보이니까 무형이에요, 유형이에요? 유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지세나 지반, 물론 토목이나 건축가 같은 걸 얘기를 하고, 무형은 경제적은 가격과 수익은 법률 쪽에 대한 법적인 것은 무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자, 중요한 것은, 자, 이 첫 번째 우리 시험 문제 부동산의 개념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오지선다예요. 맞히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가 아예 나와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릴 거는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 문제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게 뜹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학 관점에 의해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세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볼지 경제적으로 볼지 기술적으로 볼지 봐요.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게 자, 토지도요. 토지도 하나의 그냥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입니까? 자, 이거를 법률적으로 개념을 잡을지 경제적인지 기술적인지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요. 토지는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의 그냥이에요. 자연물이에요. 그러면 자연이라고 한다는 자체는 자, 토지도가 자연이다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우리 인간 눈에 보입니까? 보이죠. 그럼 요거는 물리적인 기술적인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토지를 사놓게 되면은 자, 그냥입니까? 영속성 때문에 오래 가죠. 그럼 자산 가치가 있죠. 그럼 자산 가치가 크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돈이 되는 겁니까? 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률적은 법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어디에 나와 있다? 법에.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부동산을 민법에 뭐라고 하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는 자체가 그냥 있어요. 민법에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건 그냥입니까? 요건 법률적입니까? 법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저자분이 책을 잘 쓰셨는데 일단은 제가 어디를 여러분한테 유도하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페이지 19페이지로 유도해 볼게요. 유도해 보시면은 거기에 4번에 기술적 물리적 개념 부동산이라는 게 있나요? 요거. 그러면 기술적 물리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형이었어요,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연적 특성에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유형적 측면에다가 박스 치시고 그 다음에 네 가지의 단어가 중요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지금 네 가지가 있죠. 얘네들이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토지도 그냥입니까? 하나의 자연입니까? 공간이 또 있을 수도 있죠. 3차원 공간, 수평, 공중, 지중. 위치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위치가 중요하고 토지도 하나의 환경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험 문제가 이러한 공간과 자연, 환경, 위치라는 것은 요거는 경제적 개념이에요. 요거는 기술적 개념이에요.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라는 게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스타트의 30회도 똑같이 경제적과 기술적을 고르는 게 나왔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 시험 문제가 오지선다잖아요. 그럼 경제적이라는 파트도 5가지의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들어보시면 자, 토지를 사놓게 되면은 땅값이 안 올라가요? 땅값이 올라가요. 자본 증식이 되죠. 자본에 대한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하나의 생산 요소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재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돼서 시장에서 거래가 돼서 상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경제적에 들어갑니다. 뭐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자, 재미난 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그냥입니까? 5개가 있습니까? 여기 4가지가 있죠. 그죠? 그럼 시험 문제 얘와 얘를 바꿔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씩 갖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보는데 자, 일단은 기술적을 받고 좌측에 보시면은 경제적인 개념이 있어요. 좌측에 보시게 되면은 18페이지 경제적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경제적 개념 접근하는 건데 자, 지금 아까 제가 5가지가 있다 그랬죠? 제목을 한번 불러봐 주세요. 어떻게 있어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이라는 5가지 단어를 골라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자산이라는 자체는 자, 그냥 밑줄만 쳐보세요. 부동산도 소유자의 그냥입니까? 하나의 자산입니까? 자산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왜 그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부동산은
금융자산에 들어가요? 실물자산에 들어가요? 실물자산에 우리가 투자한 거죠. 그런가요? 그럼 부동산도 하나 그냥입니까? 자산가치가 있습니까? 토지는 감가가 안 되고 영속성이 있어서 물리적 자산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자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우리가 토지를 사놓게 되면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재화의 생산에 어떤 우리 자체적으로 부동산의 자본 증식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사업의 미천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아파트 등의 최종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 중간재로서 투입되는 토지는 자본의 개념도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자칙의 밑에 보시면은 토지자본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지에 나왔었는데, 자 우리가 농지를 택지화 시키려면 그냥입니까? 개량 비용이라는 게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토지에 투입되어 토지로부터 분리할 수 없게 된 일종의 고정자본이 토지 매입 비용이나 토지 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량 비용을 토지 자본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자산에 대한 경제적 개념만 있어요? 자본에 대한 개념도 있어요. 자본의 개념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생산 요소라는 단어가 있나요? 벽을 쳐보세요. 요게 이제 우리가 중요합니다. 자, 생산 요소라는 것은 생산재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자, 건설회사가 만약에 주택을 생산을 해요. 그럼 그냥요 토지가 필요해요. 필요하죠. 토지가 필요할 테고요. 그냥입니까? 노동도 필요합니까? 인건도 필요하죠. 노동도 필요하고, 아까 자본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자본이라는 것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경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런 걸 다 따보세요. 생산 요소가 투입이 돼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생산물을 팔게 되면은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안 줘야 돼요? 대가를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근데 토지는 이제 지대를 준다고 하고, 노동은 임금을 준다고 하고요. 아까 자, 이건 자본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본만 있나요? 타인 자본도 있나요? 타인 자본을 빌릴 수 있죠. 그게 하나의 미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본이라 대한 게 또 이자가 나갈 수가 있고요. 또 경영에 대해서는 또 이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설회사가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걸 샀으면은 이건 소비재입니까? 하나의 생산재입니까? 생산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들어볼게요. 지금 생산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아까 제가 토지와 자본, 노동, 경영은 그냥입니까? 하나의 생산 요소입니까?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은 토지 외에 다른 생산 요소는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이동이 가능하므로 능동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보통 임금은요. 자, 나에 맞게 임금을 안 주면 그냥입니까? 다른 데로 이직을 합니까? 그럼 옮길 수 있죠. 능동적 생산 요소라고 해요. 근데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걸 부동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동적 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3번에 가시면 생산 요소를 타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하게 되면 아까 대가를 지불한다고 말씀드렸죠. 토지는 지대를 지불하고요. 자본은 이자, 노동은 임금, 경영은 이윤. 그래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토지는 생산재이기도 하지만 소비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건설회사가 만약에 토지를 사서 주택을 생산하게 샀으면은 그건 소비재예요? 하나의 생산 요소예요. 근데 직원들의 휴양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직접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 토지는 생산재이기만 합니까? 소비재이기도 합니까? 소비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소비재라는 단어가 있나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소비하고자 하는 재화를 소비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1번에 가시면은 소비재, 인간의 욕구, 효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거용 같은 경우는 그냥입니까? 쾌적성이 중요합니까? 이게 효용이에요. 편익을 충족하기 위해서 가격을 지불하고 소비하는 재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에 가시면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재도 개념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는 생산재이기만 해요? 소비재이기도 해요. 소비재이기도 하고요. 밑에 양가로 5번에 보시면 상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부동산도 그냥입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까? 하나의 상품으로서 매매가 되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얘네들을 깊숙하게 하나씩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가 그냥입니까? 오지선답니까? 그럼 경제적과 기술적을 바꿔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공간, 자연, 환경, 위치는 이건 경제적이에요, 기술적이에요? 자연적,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입니까? 돈이 되는 겁니까? 돈이 되죠. 그래서 이 5단계가 이해가 안 가신다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또 가볼게요. 자, 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그럼 이런 5가지 요소들이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게 되면 공급자가 수요자한테 물건을 팝니다. 그러면 상품을 팔면 그냥요 돈을 줘요. 돈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럼 아까 제가 요 자본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본이라는 것은 자기 자본만 있을까요? 타인 자본도 있을까요? 타인 자본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본도 하나의 자산에 들어갑니다. 그죠? 돈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가 돈을 주죠. 그럼 자산과 자본에 대한 돈을 줘요. 그럼 어떤 게 이제 힘드시냐면 토지는 아까 생산지이기만 합니까? 소비지이기도 합니까? 소비지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내답하면 이제 또 상품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빵집의 아저씨가 빵을 생산하려면 그냥입니까? 밀가루가 필요합니까? 밀가루가 하는 생산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빵을 소비하시고 포장으로 팔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빵이 나와요? 주택이 나와요? 주택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건설회사가 토지를 사서 주택을 생산하겠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 주택을 팝니까? 팔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요 5가지에 대한 글씨는 다 그냥입니까? 경제적입니까? 경제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갈게요.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기 때문에 얘와 얘를 바꾼다는 건 무조건 뜹니다. 그래서 우리 30회도 1번 문제 나왔었어요. 그죠? 그러면 자, 근데 지금 딱 생각나는데 집에 가면 생각이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안 납니다. 그래서 야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경제적은 다 시옷이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간다? 그럼 자산에 시옷 들어가죠. 그럼 좀 즐깁시다. 많이 힘드시죠, 그죠? 저도 지금 1시 반까지 개겨야 돼요. 힘들어 죽겠어요. 자, 생산 요소 들어가죠. 소비재 들어가나요? 상품 들어가죠. 근데 야매는 예외가 있어요. 자기 자본이나 타인 자본이 자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시옷 들어간다 그냥 우기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얘네들은 시옷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예 입문 과정에서는 이걸 자꾸 2가지 잡으셔야 돼요. 그럼 환경은 23회 때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이 아니에요?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시옷이 없으니까.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자, 제가 가리고 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보지 마세요. 컨닝하지 마세요. 경제적인지 아닌지 얘기하세요. 자산은 경제적입니까? 아닙니까? 자산. 어떻게 하셨어요? 합격하실 거예요. 그죠? 공간은 경제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죠? 서로 인사하지 합격생이야. 그죠? 자, 그래서 이 2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2가지는 무조건 배정이 돼요. 그래서 1번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강후기 보시면 뭐 교수님 1번 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하게 유예해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학문하러 오셨어요? 자격증 따러 오셨어요? 학문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문은 어려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 5개랑 요 4가지를 바꿔낸다는 걸 꼭 가져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17페이지로 한번 가죠. 그러시면은, 자, 아웃라인 잡습니다. 17페이지 메뉴에 보시면은 제목이 하나 있죠. 무슨적 개념이라고 돼 있죠. 법률적 개념이에요. 이거 뭐냐면 법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그죠? 부동산을 법적에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민법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그냥입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까? 법에 나와 있죠. 그래서 법률적 개념이란 말을 써요. 자, 그래서 이 법률적 개념이란 말을 쓰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협의하고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까지만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협의라는 것은 넓게 봐요? 좁게 봐요? 좁게 보죠. 협의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하고, 근데 광의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넓게 본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협의의 부동산,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이 민법이라면 여기에 처음 들으시기 때문에 의제 중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의제 중부동산이라는 걸 포함합니다. 자, 이게 각각 개별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갑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쓰고 계시는 볼펜은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이죠. 저 어려운 예 안 물어봐요. 볼펜은 그냥이야? 동산이야? 그냥이야? 움직일 수 있어. 던져봐요. 움직일 수 있죠. 그럼 동산은 안 움직여? 움직여. 근데 부동산은요? 안 움직여. 주택 안 움직여요.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 자체가 이거 내 거라는 것을 공시라는 거 어저께 공시법 배우셨죠? 이 공시라는 건 함께공 보일시 남한테 알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동사는 점유로서 공시를 해요. 뭐로 한다? 점유로 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거 여러분 거 맞죠? 훔친 거 아니죠? 어떤 학원 갔더니 훔쳤느냐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어머 깜짝 놀라는 거야. 여기 동사무소에서 갖고 왔대. 빨리 갖다 주는데 점유로서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점유로 될까요? 등기를 해야 될까요? 등기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등기는 기록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서류로 작업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왜냐면 아까 제가 잠시 부동성이라는 게 있었죠. 토지는 움직입니까? 움직이질 않습니까? 그러면 점유 이전한 게 아니라 얘는 권리를 이전시켜야 되거든요. 서류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공시의 방법이 같아요? 공시 방법이 달라요? 다르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자동차가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는 안 움직여요? 자동차는 움직여요. 비정차문이죠. 그러면 점유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죠? 자동차 빨리 여러분들이 지금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 가보세요. 저 같은 놈이 와갖고 내가 점유할 거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안방까지 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냥 해야 돼요. 관리에 문제가 생기죠. 근데 자동차도 그대로입니까? 등록증에 나옵니까? 그렇죠. 그러면 등기와 등록의 공시전을 갖추면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하자는 거예요. 의지하자는 거죠. 그러면 오늘 배우셨어요? 그럼 자동차는 동산입니까? 준부동산입니까? 준부동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각각 개별법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민법까지는 그냥입니까? 협의입니까? 협의고 광의는 그냥이요. 협의를 포함해요. 민법만 들어가요. 개별법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광의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펜을 들어보세요. 지금 17페이지 보고 있어요? 아웃라인만. 자 거기 보시면 메뉴에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나요? 자 협의는 제가 어느 법까지만 얘기한다 그랬죠? 민법입니다. 그래서 민법 제99조 제1항에 의해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 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1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나요? 자 광의는 좁게 봐요? 넓게 봐요? 그럼 협의부동산에 중부동산에 걸 포함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중부동산은 뭐냐면 밑줄 쳐보세요.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얘네는 동산입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도 등기나 이러한 그 등록에 대한 공시수단을 갖춘다면 부동산에 준한다는 거죠. 선박은 몇 톤 이상? 20톤. 그래서 선박은 선박등기법에 나와 있어요. 그럼 선박등기법이라는 것은 민법이에요? 개별법이에요? 개별법에 나와 있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임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임목은 나중에 이 민법 시간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마친 임목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권 변동을 등기나 등록선을 갖추고 동산이나 그 다음에 공장재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공장재단은 공장 재산의 집단이에요. 재산의 집단. 그러면 공장은 토지만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안에 기계도 있죠.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을 결합한 결합체예요. 그래서 공장 및 강업재단 정당법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2번 준부동산, 자동차는 민법상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은 아닙니까? 근데 등기 등록 방법을 갖추죠. 그러면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자는 거죠. 그 연구의 대상이 되며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래서 편하게 들어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개념이 복합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부동산학적 관점에서 세 가지로 가요. 그러면 아까 제가 경제적이 5개, 기술적이 4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경제적은 뭐가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시고 시옷. 이건 4가지는 시옷이 안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시고 암기를 꼭 해주시고요. 토지는 생산지이기만 합니까? 소비지이기도 합니까? 소비지이기도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자, 요건 그냥 있어요. 법에 나와 있어요. 법이. 협의는 어디까지만 나와 있죠? 민법. 광의는 그냥입니까? 개별법까지입니까? 그 법을 좁게 봤나요? 넓게 봤나요?
넓게 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우리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에만 들어가요? 광의에도 들어가요? 광의에 들어가는데 중부동산은 민법입니까? 개별법입니까? 그럼 협의에 들어가요? 광의에만 들어가요? 광의만 부동산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동산의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10분만 쉬십시오.